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교재를 가겠습니다. 자, 네, 그 첨부서류 파트 134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제 81조는 이제 우리가 경매 신청할 때 그 신청서 외에 그 해당에 필요한 서류 필요한데 이제 조문을 보실까요? 1항에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집행용이나 정본이 필요하죠. 그거 외에도 다음에 서류가 붙여야 된다. 자, 1호 채무자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 그러니까 채무자 명의로 된 그 등기부 등본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채무자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 다만 이제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않은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서에 또 나아가서 건물의 지번 구전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또 건축 허가서라든지 신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요 이제 이 항은 이제 우리가 미등기에 대해서 미등기 건물 단서죠, 단서 81조 1항 단서에 보면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채무자 소유에 대한 증명이 이제 보통 그 거기에 건축 허가서라든지 또 건물의 표시 같은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그 외에도 소유권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건 이제 관할 관청에 나가 이제 소명을 이제 서류를 서명해야 됩니다. 이 항에 채권자는 그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1항 이후 단서의 사항을 증명하는 것을 통할 수 있다 해서 통상 이제 요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가 들어가면요.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아예 그 대장 등본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장이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관할구청 건축가에다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3화 단서의 그 건물의 지번과 구조와 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채권자는 경매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때는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이 그죠? 대장이 없으니까 통상은 경매 신청하면서 집행법원에 조사해달라는 신청서 같이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항에 집행관이 나와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5항의 그 강제관리인데요. 강제관리를 위해서 이미 부동산이 압류됐을 때 경우에는 그 기록에 그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붙었을 때는 다시 또 이미 있으니까 서류 필요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82조 집행관은 이런 그 81조 사항에 그 미등기 건물에 대한 조사, 소유권 조사 같은 걸 위해서 건물을 출입할 수 있고요. 또 채무자나 건물을 점유하는 제함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그 집행관은 건물을 출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건물을 따고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는 등에 처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조문에 있어요. 이런 그 우리가 채무자 명의에 대한 등급의 압류 등기하기 위해서 압류 신청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서류가 이제 80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이제 집행력 있는 정본이죠. 그래서 사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봤던 그 집행 개시에 필요한 서류, 집행 헌원의 송달증명서, 또 각종 그 집행문. 이때 집행문은 이제 우리가 승계나 조건 집행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명에 대한 증명서, 그 송달증명서, 또 그 담보제공증명서, 또 반대급부 이행증명서, 또 본래 채무권에 집행 불능했을 때 그때도 이렇게 집행 개시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서류가 필요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가지 들고 있는데요. 반대급부 이행은 원래 필요하지만 등기 절차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우리가 집행 개시할 때 필요 없고요. 이미 집행문 받을 때 요건이 됐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반환 소송에서 경우에 판결의 경우에
건물의 명도에 대한 반대급 이행도 필요 없죠. 이것도 역시 주임법 조문에 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무자 명으로 될 수 있는 것들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이제 오른쪽에 즉시 채무자 명으로 돼 있을 즉시 조문에 그 채무자 명의로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토지나 건축물 대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와 달리 건물의 경우는 건물을 짓다가 이제 사용 승인 받지 않고 건물을 이제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산정한 것인데 이랑 보시면 이제 이때 미등기 건물은 적어도 건축 허가를 받아서 아직 사용 승인 받지 않은 단계 건물이고 물론 이때는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세 가지 소유권 증명, 건물의 지번 증명, 허가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등기법 배우실 때 65조에 보면 그 사용 승인 받지 않았을 때 사용 승인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 등기부에 표시란에 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한 그 증명 청구를 또 한다. 그래서 통상은 이렇게 관할구청 같은데 관할관청에다가 지번 구조 면적에 대한 증명을 이제 사실 조회를 해서 보통 받습니다. 물론 이제 사항에 이런 미등기 건물이 건축 허가하고 나중에 건물이 완공됐기 때문에는 면적과 구조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뭐냐면요, 그 뒤에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등기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허가된 것 기준이 아니고 실제 현황 기준들을 우리가 자주 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각종 그죠? 대표 증명 같은 거, 위임장 같은 거, 등록면허세 같은 것들을 보통 목록 같은 건 되겠죠.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단계로서 이제 우리가 압류 절차인데요. 이 압류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우리가 처분 금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136페이지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경매 신청하면요, 보통 3일 안에 보통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이 있게 되면 집행법원은 그 신청서 기재하고 앞서의 첨부 서류를 검토해서 집행에 대한 요건이 있는지 또 집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그 형식적 검사를 기준하고요. 이러한 경매에 대한 요건이 구비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최초의 단계인 경매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하거나 각하했을 때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리 조사로서 방식, 관할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거기에 보시면 이제 다번에 집행용 권한이 있는 집행력이 있는지 또 집행 증서가 요건이 있는지 등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하는데 다만 이제 그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지만 그 부여되는 집행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로 조건 승계인데 그럼 만약에 재판장의 명령이 없이 그 법원 사무관이 부여했다라든지 또 집행문 부여 조건이 아직 성취하지 않았는데 집행문을 부여했을 때 그랬을 때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원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설사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그럴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 그것들을 이제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230페이지에 가끔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우리가 약속금 같은 받은 공증서에는 약속금의 지급길이 우리가 백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중에 집행문을 받아서 그죠? 변제기가 더 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백지 보충을 명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매 목적물에 대한 조사는 이제 당연히 채무자 소유권에 대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소유권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번에 구분 소유의 경우에도 우리가 만약에 건물 표제부에 토지 등기부에 그 별도 등기 있다라는 것이 됐을 때는 토지 등기부에 있는 그 건물과 별도되어 있는 그런 등기가 분리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내봐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구분 건물은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을 텐데 그 대지권이 등기가 안 된 건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경매를 할 때 보통 건물과 대지권을 같이 넣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미등기된 이유를 밝히고 그다음에 대지권을 실제 취득했는지 즉 분양 계약서라든지 분양 대금 납부 내역서에 대지권 부분에 대한 것도 들어갔는지 등을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내라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그 대지사용권이 전혀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있다면 그 분리 처분 가능 규약이라든지 공정증서를 내봐라 그런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대지권도 경매 목적물에 포함된 걸 대비해서 토지 등기부에 나타나 있는 뭐 가압류권자라든지 저작권자 같은 것들을 따로 표시해서 제출합니다. 또 나번에 채무자가 이제 사망했는데 아직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 상태에서 했을 때는 이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대위에서 상속 등기를 일단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 등기를 한 다음에 경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속 등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때 그러면 대위에 대한 증명은 판결문의 경우는 집행령 정보, 저당권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판결문의 채권자라든지 저당권자가 채권자 대위로서 상속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매 신청은 이제 무조건 토지 건물 전부 다 경매된 것은 아니고요. 어떤 토지 건물의 경우는 그 압류 금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자주 나오는 것은 그 학교 법인에서 직접 쓰고 있는 교재라든지 교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매 신청을 각하하는 것이고요. 또 그 물건이 공무장재단이라든지 광업재단을 구성하고 있을 때는 그 별도로 개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각하합니다. 특히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 또 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경매 신청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필요합니까? 물어보는데 이때 주무관청의 허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실제는 나중에 소유권 취득, 즉 등기를 할 때쯤 가서야 필요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서에는 이런 처분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경매 신청은 각할 것은 아니다 보는 겁니다. 또 나가서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그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대해서는 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은 이건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그 대금을 내도 소유권을 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무상은 그 압류 채권자에게 우리가 매한 명령하기 전에 보통은 그 안에 우리가 처분 허가서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허가를 이제 유도할 때 필요한 서류로 보는 것이죠.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양수한 자가 아니고 단순한 채권자였을 때에는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 관할 간초에 대한 기본 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를 채권자가 대위해서 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데 이런 허가 신청서에 대한 대위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 법인의 채권자가 돈 받을 게 있더라도 학교 법인이 우리가 처분 허가 신청 안 했을 때 이걸 대위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는 결론은 대위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할 때 우리가 통상 주무관청에 허가서 받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러면 나중에 이미 담보를 제공할 때 받았으니까 나중에 저당권 실행이 돼서 경매가 됐을 때는 앞서의 주무관청 허가를 써먹기 위해서 별도로 허가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잠깐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보실까요? 영유아 보육시설인데 이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현재는 유치원까지 학교로 보고 있고요. 영유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어떤 관청 허가 필요 없이 자유롭게 매매도 할 수 있고 저당권 등 처분행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경매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유치원 단계 이상의 학교일 때가 문제되고요. 라번에 이 법원이 그 경매 개시 결정했을 때 다시 이중으로 경매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두 번째 경매 개시 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상은 이제 선행한 먼저 경매 개시 결정한 집행 절차로서 절차는 진행합니다. 또 이제 나가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환매 등기가 있을 때도 경매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경매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거기 그 채무자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환매 시작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가 경매를 방해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가압류 채권자가 현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겨서 소유권을 넘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가압류의 건에 기해서 나중에 승소해서 그것을 피보전 채권을 해서 판결문을 얻어서 경매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채무자가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그 소유자는 그 가압류 채권자한테만 대항할 수가 없고요. 그 위에 채권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이미 소유권 넘어갔기 때문에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게 없고요. 경매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채무자 명의 등기에 최선순위 처분금지 가처분이 돼 있거나 최선순위에 대한 가등기 돼 있을 때 합니까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가처분권자가 승소하게 되니까 일단은 중지로 하게 됩니다. 보시면 자 1번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일단 법원에서는 가처분이 있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지했다가 가처분권자하고 차유자 간의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실무상 우리가 쭉 봤지만 이제 가압류 가처분 집행 후 3년 동안 본안소송 안 했을 때 그 가처분 취소를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겠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최선순위 소유권 청구권 소유권 청구권 보존에 대한 가등기다 그럴 때는 가등기일 때는 이때 사실상 이것은 인수 방식으로 해가지고 경매는 진행합니다. 그래서 가처분의 경우는 중지되지만 가등기 경우는 중지하지 않는다 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판례가 밑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 가승기를 해놓고 나중에 경매가 진행 중에 가등기한 본등기가 들어오면요 경매 등기는 그냥 중과처분 등기니까 직권 말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등기 순위 보존 효에 의해서 압류 이전에 소유권이 넘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직 경매를 이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6조에 따라서 소유권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매를 취소를 합니다. 자, 담보가등기는 다만 이제 담보가등기는 최선순위라도 실상 저당권에 대한 채권자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이 압류가 돼서 매각되면 담보가등기는 소멸합니다. 그죠? 됐죠? 물론 이제 물량 고급 밑에 오른쪽에서는요. 선순위 가등기권자나 가처분 앞으로 된 후에 그 후에 매매 등기는 사실은 뭐죠? 사실은 그 선행하는 가등기나 가처분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 못하는 경우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체납 처분에 대한 등기는 이제 공매라고 요즘에 공매 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체납 처분에 대한 등기도 얼마든지 경매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항에 국세 체납에 의해서 공매 절차가 진행 중에 법원은 별도로 그 공매 진행 중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고요. 양배의 수위는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인정한 소유자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공모 절차에 의해서 대금이 먼저 이루어지면 집행 절차인 경매 절차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취소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경매 예시된 게 다만 이제 공매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말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본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신탁법 21조에 따른 그 유명한 조문인데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채무자가 그 신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소유권은 A에서 B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즉 A가 B한테 넘겼을 때 그 A에 대해서 집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만 이제 예외로 신탁 전에 계약서 전에 발생한 권리라든지 또 신탁 사무상 B가 뭐 이렇게 필요했던 그 권리 그런 것들은 이제 보호받아야 되니까 제외됩니다. 이 양에 이제 만약에 그 신탁 재산에 대해서 A가 B에게 그 신탁했을 때 A에 대해서 집행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매가 들어왔다 그럴 때는 위탁자든지 상속인들이 수익자든지 집행법상 이의신청으로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원칙적으로 이러한 그 신탁 등기가 있을 때는 금지된다 것을 알 수 있는데 신탁으로 인해서 그 A에서 B로 즉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우리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신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자를 상대로 하는 집행은 이미 허용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집행이 입안에서 들어왔을 때 그 위탁자라든지 상속인이 우리가 제함자 이속으로서 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40페이지 아까 신탁 전에 대한 것들. 자본 요즘에는 파산과 개인회생도 많이 물어보는데요. 일단 우리가 그 회생 절차는 우리가 신청하면 마치 경매 개시처럼 회생 개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생 개시 결정에 따라오면요, 이미 진행하는 가압류라든지 경매 절차들은 전부 다 집행 절차는 중단이 됩니다. 중단.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회생 개시 결정이 되면 그 회생 채권이나 그 회생 담보권에 의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그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미 진행하고 있다면 중지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지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중지는 나중에 회생 계획 인가라는 것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경매를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것은 그 파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채무자가 파산 선고받았을 때 그때도 집행을 효력을 잃지 않는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파산과 해상 모두 다 저당권자 등의 경우에는 별조건이 있다면은 그 저당권자는 그 별조건에 의해서 경매가 또 그죠? 중지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변제계획 후라든지 그럴 때는 별조건에 의해서 임경매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채권자의 파산이 장애가 아니고요. 채무자의 파산이 되겠죠. 그다음에 일단 요건이 구비됐을 때 경매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조문의 특이한 구조는 뭐냐면 이 경매 개시 결정 속에 그 압류 명령이 그 안에 그 주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그 압류 효력은 결정이 그렇죠.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우리가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때 중 빠른 때 됩니다. 빠른 때. 그거 보시고요. 다만 이제 효력에 미치는 범위 중에 이자가 미칩니까? 근데 이제 그 이자 말고도 뭐가 더 있습니까? 그 우리가 천연 과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분리 천연 과실의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에 대한 압류, 토지에 대해서 압류가 있더라도 거기 미치게 되지만 매약 허가 결정문 당시에 그 수확기가 달해서 보통 한 달 안에 그 수거할 수 있다. 그럴 때는 효력이 미치지 않겠죠. 법정과실은 이제 그 압류 미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차임 치료 같은 것에 대한 법정과실 말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좀 주의할 점은 이제 일단 그 압류가 되면요, 1단계로 당연히 경매 신청할 때부터 소급해서 그 집행 채권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죠? 다음에 이제 처분건지요. 압류에 의해서 채무자의 처분은 금지된 것이 원칙이겠지만 실상은 이제 처분하더라도 즉 처분에 위반하더라도 그 경매 신청권자면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고 채무자의 요구로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압류가 되었다면 그 이중 압류를 할 것이고 또는 배당 요구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경매 물건 부동산이 제함자에게 우리가 처분했을 때 그때 배당 요구했다는 얘기고요. 3번에 그 경매 신청을 취하거나 그 매각 절차에 취소가 되면요 다른 압류가 효력난 처분에 대한 효력은 소멸합니다. 이 경매가 진행 중에 이제 채무자가 관리 이용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그런 얘기고요. 일단 그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그 효력, 압류 효력은 실상은 압류 효력은 우리가 대금에 대한 겨우 또 그 집행의 취소 등에 대한 종류 당연히 소멸되는다. 물론 목적물에 매수됐을 때 그 압류는 소멸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보시면 지금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그 채무자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뭐 어떤 정보가 누설돼 가지고 이렇게 등기 전에 그 권리를 한 사람은 보호하지 않겠냐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2조 1항에 보시면 채무자의 그 경매 개시 결정 송달 후에 경매 개시 결정 송달하고 등기고 사이에 그 사이에 제함자가 경매 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죠? 몰라서 앞서처럼 우리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때는 그 선의에 대해서 라 하더라도 압류 효력으로 압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매 신청이라든지 압류에 대한 것을 알았다. 그런데 악의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압류에 부담을 다 고사하기 때문에 그 압류 채권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 경매 2항의 경매 개시 후에 매각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로서는 권리를 취득할 때 우리가 일단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겠죠. 그때 그걸 알지 못했을 때도 대항 못한다. 한마디로 뭐냐면 경매 등기 된 다음에 샀다면은 자기가 띄워보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경매 등기 후에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압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예. 그것도 이제 판례가 나는 연대류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그 경매 등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되는데 그때 점유를 이전받은 그 유치권자가 즉 압류 후에 그 점유를 이전받은 가압채권자 쪽에서 그 가입 등기에 그 사유가 알지 못했다는 사유를 들어서 우리가 다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 유치권자로서 매수에 대항할 수가 있느냐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매 개시 결정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제 등기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일단 1단계는 그 경매 개시 결정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송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래서 얘기고요. 일단 법원은 그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은 법원 사무관 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 기록에 기입하도록 해라 해서 촉탁 등기로 이제 해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등기 주탁은 경매 개시 결정과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경매 개시 후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등기도 역시 초탁이기 때문에 전자로는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이 항처럼 이미 경매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또 다른 경매가 들어왔을 때는 이게 이중 경매니까 그 이중 경매도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대한 초탁은 등기부에 해줍니다. 또 나가서 이제 우리가 부부 공유다 할 때도 공유 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등기는 들어갑니다.
4번에 그 토지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그 토지 위에 있는 토지의 소존자가 축조한 건물에 대해서 이때도 초탁 확실한 것들이 이제 있고요. 자, 촉탁서에는 이제 일단 경매 신청인자가 권리자가 되고 등기무자는 소유자가 되겠죠. 채무자가 되고, 그죠? 따라서 우리가 가압류 등기한 후에 채무자로부터 제함자가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그때는 우리가 가압류 등기 후에 가압류 채권자로서는 판결 정보를 받아서, 그죠? 우리가 나가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등기 의무자는 그 가압류 당시에 소유자를 쓰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원인은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고요. 어린 일자는 경매 개시 결정 일자가 액이고, 과표도 역시 그 청구면 외에 이자까지도 다 해서 등록면허세를 갖다 받습니다. 자, 첨부서는 이제 우리가 경매 개시 결정을 정본하고 등기부터 한번 넣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까지 없을 때 그 촉탁 등기로 하는데 이때는 대장이 거기 56조의 얘기는 우리가 대장에 대한 그 등본에 대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기가 다 끝난 다음에 등기관이 또 경매계에다가 친절하게 또 일정한 조치를 하죠. 그래서 등기가 다 완료했을 때 등기부 등본 같은 것들을 이제 보내줍니다. 이제 그게 96호죠. 그래서 1번 등기관은 그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등기를 해야 되니까 등기부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그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우리가 법원에 보내는 것들이 그 얘기죠. 물론 이제 이런 95조에 대해서는 혼식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송부 없이도 경매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3번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등기부상 우리가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어떤 경우는 또 장애가 된 경우가 있겠죠. 수용이 된다든지 무효라든지. 따라서 그때는 유추에서 56조 유추에서 등기부 등본 바뀐 사항을 그 사이에 바뀐 사항들을 이제 보내서 알려준다 그런 얘기죠. 지금 전부 다 전산을 보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채무자 앞으로 일단은 그 채무자 앞으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먼저 합니다.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송달 보고가 이제 법원으로 보고가 오게 되면 그때 가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그 송달을 하는데 이것만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반드시 이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송달은요 우리 경매 절차의 유효권입니다. 따라서 그걸 빠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는 것이고요. 그죠? 물론 이제 발신주가 있는데 그건 임의경매일 때만 국한한 얘기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경매에 대해서 만약에 개시 결정이 없을 때는 이제 절대 무효지만 물론 이제 이항처럼 채권자에 대한 경매 결정은 그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가 있었을 때 그 경매 개시 등기 된 다음에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했다는 사실을 통지를 하기 때문에 공유자가 많았을 때는 이렇게 통지하는 비용들도 상당히 걸리고 시간이 걸립니다. 시기 채무자가 이제 우리가 그 송달을 해줄 때 그때 등기관은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그런 그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채무자에게 알려주도록 하죠. 물론 전자 시스템 같은 경우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유효권에 대한 진행. 일단 그 채무자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은요 별도의 고지라는 제도가 없이 바로 그냥 우리가 유약의 경매를 진행합니다. 물론 채무자 이외의 이양견에게 그 개시 결정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채무자 이외의 관계인이 그 중요한 이제 준부죠. 우리가 그 채무자에게 그 경매 개시 결정 송달에 대해서 송달의 송달을 안 했을 때는 반드시 허가에 대한 항고 사유로 담을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그 조문이고요.
자, 송달 항법은 이제 일단 조문에는 경매 개시 결정의 등본에 대해서는 조문사 집행부원이 그 채권을 고지, 그러니까 알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물론 이제 채무자가 도망가서 주저가 없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경우에는 알릴 수가 없겠죠. 통상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진행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이사를 가서 앞서진 바람에 손날 푸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의 법인이 주소가 바뀌었을 또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데 어딘지 몰랐을 때도 이렇게 특례가 이렇게 됩니다. 사건 펼치시고 그러나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실상 그 선행 사건이 공시 성사될 때 후행 사건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냐라는 거 고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선행 사건이 공시돼서 진행 중에는 이중 경매 신청이 장비하고 후 경매 결정에 대한 것들이 이제 채무자에게 송달됐을 때 그 종전에 그 선행 공사를 공시 송달 사유를 취소하고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뭐 사실 나올 필요 없죠. 송달이고요. 또 관리에 대한 통지. 그래서 강제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경매가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그 통지를 해라. 채권자라든지 국토관리에게. 이렇게 보시고 이제 좀 쉬었다가 우리가 이중 경매 쪽을 보겠습니다.